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한 주 내내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한 경계감을 보였던 시장이 이번에는 데이터 하나가 추가되면서 한방 얻어맞은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지표의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시장 예측치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시켰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거진 내내 빌빌거렸던 3대 지수 모두 주간 하락률 올해 최대치를 확인을 했고, 그렇게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PCE는 전월 대비로도 시장 예측치 기준으로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원 PCE 역시 전달보다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연준이 이제 막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정작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한숨 돌릴까 말까한 그 분기점에서 급등세를 확인해 준 겁니다. 연준 인사들은 이때다 싶었는지 고강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했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대놓고 조롱성 비판을 날려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아쉬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등 기대 포인트 지점 언저리에서 자리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간당간당 23,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지금 수준에서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박스권에서 자리하면서 추가적인 후퇴도 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소식이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 성격이 강하다,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다시금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리플 소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닌데 XRP는 증권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겐슬러가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멘트를 날려주면서 쭈꾸미 역시 한 발 물러선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쭈꾸미 대가리, 과연 어떤 미래가 이 양반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뽀글이 사태 이후로 이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한다라는 의미 말고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거의 시세 확인을 안 하게 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거래소 계좌에 있으면 얼마나 올랐나 또 얼마나 떨어졌나 생각나면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이 멘탈 상태가 요동칠 때도 있는데, 장기 홀딩 물량 일부를 셀프 커스터디를 해놓고 보니까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커스터디를 해놓게 되면서 이것도 멘탈 케어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콜드 월렛과 셀프 커스터디는 크립토 산업 영역에서는 점차 그 비중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전 엔비디아 폭등으로 견인됐던 시장이 하루 만에 제대로 얻어터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서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 장을 마쳤습니다. 1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도 또 전월보다도 더 높게 나와주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됐고,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제대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통상 PCE는 CPI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연준이 더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E라는 녀석이 1월에 전년 대비 5.4% 상승하면서 전달의 5.3%보다 높게 나와줬고, 전월 대비로도 0.6%가 올라서 12월에 0.2% 상승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눈에 띄게 더 커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전년 대비 4.7% 올랐고, 이건 시장의 예측치였던 4.4%보다 높았고, 또 전달의 수정치인 4.6%보다도 역시 높은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 역시 0.6%를 기록하면서 예측치 0.5%와 전월치 0.4%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를 직접 언급하자마자 강력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선명하게 인플레이션 악화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은 돌아가면서 고강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레터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5% 이상 인상하고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수지안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높은 금리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데이터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확인됐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몇 분기 또는 몇 년 안에 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70년대와 비교해서 연준에 대한 기관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2021년 인플레이션 쇼크가 일어나기 이전의 수준이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임스 블러드는 과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혔다가 지금은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면서 매둘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인데,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비둘기적 멘트든 매파적인 멘트든 시장의 상황을 한 발 앞서서 나름 정확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름의 내공은 분명한 양반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는 기관이 연준을 신뢰한다라고 자평했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아예 대놓고 연준을 조롱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다소 상실했다. 제롬 파월 의장을 존경하지만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다소 잃은 건 사실이다.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목표로 제시하는 2% 인플레이션 달성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는 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고 일자리는 풍부하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오늘의 일일 뿐이고 앞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존재해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3월 FO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이 아닌 다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3%,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27%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8% 수준이었고 한 달 전에는 2.8%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꽤나 큰 폭으로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해당할 텐데, 비트코인 역시 거시기형제 악재를 소화하면서 23,000달러 주변을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건은 이번 주 종가 마감 상황인데 여차하면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후퇴했는데 44%를 내어주고 현재 43%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은 지난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3,440달러를 성공적으로 유지했지만 반등을 지속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한 매도세를 이끌어낸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RSI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강세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 22,800달러에서 빠질 경우에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2,052달러와 21,480달러 사이에
중요한 지원 영역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가격이 23,440달러 위로 올라서게 되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25,25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할 경우에 상승 추세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을 회복해야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비트코인이 25,000달러에서 저항을 맞은 이후에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OBV는 언제나처럼 선행 지표였고 추가적인 후퇴를 할 경우 2만 달러 부근에서 매우 괜찮은 매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5,000달러 상단 저항을 맞은 뒤에 최악의 경우에는 2만 달러 부근의 하단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하고 반등하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가 괜찮은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간 종가 마감을 23,400달러 아래에서 한다는 것은 월간 차트 기준으로 박스권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에서 블루 라인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3,400달러를 돌파해서 2월 종가 마감을 해준다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의미이고 반면 이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는 것은 좀 더 박스권 횡보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후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이 2만 달러 부근인데 결국 2만 달러 정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달라붙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분위기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도 1년 내내 긴축 리스크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2분기 출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이런 것 등 여러 기대 포인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만큼 지금 당장의 긴축 공포에 완전히 질려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는 알리안츠의 수석 고문이자 퀸스 칼리지의 총장이기도 한 거시경제 전문가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공유한 차트인데 IMF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와 비교했을 때 이 상대적인 경제 사이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2000년 상황, 파란색이 2022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어떤 변화가 결과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 모두 경제 사이즈가 20년 전 대비 감소했는데 7배 이상 상승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것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라크 데이비스가 올해 주요국의 기대 GDP 수치를 비교한 건데 사우디가 7.6%, 인도가 6.8%, 중국이 5.2%, 유럽연합이 0.8%, 미국이 0.3%. 이 양반이 표현한 것처럼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좋든 싫든 중국이나 인도가 좋든 싫든 글로벌 경제 환경이 꽤나 많이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라는 점, 그 패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진영이 탈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선명하게 방점을 찍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면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게리 겐슬러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가 꽤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멘트는 아닌데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게 결국에는 SEC의 스탠스 전환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게 이더리움도 증권이고 역시 XRP도 증권이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나름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재료이면서 SEC가 한 발 더 물러선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뉴스 플래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갠슬러의 주장과 함께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40%가 넘고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의 행태, 다시 말해서 이 크라켄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것,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솔라나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이 다소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좀 더 길게 시간의 관점을 놓고 바라봤을 때 쇠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 같은 상황이 1, 2년 안에 막 급작스럽게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상황을 보나 성장세를 보나 글로벌 영향력 상황을 보나 하나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과거의 미국과는 결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SEC와 갠슬러의 묘한 뉘앙스 변화가 과연 리플 소송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어떻게 그려질지, 결국 주도권이나 통합회권을 저쪽에다가 넘겨주는 게 되지 않을지 여러모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